614페이지. 자, 판례 보죠, 위에. 공무원의 법령 해석상의 과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 뭐 일반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줄,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이 있다면 법은 뒤져보고, 학설이 있다면 학설도 한번 이해해보고 처리를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석은 몰라요 하면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할 때 봤던 책이라도 뒤져보고 그 중에서 답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 또 좀 더 유화된 판례인데요. 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상위법규를 해석한 다음에 그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보고 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4번에서 판례 바로 가죠. 탈주군인들의 2차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헌병대 탈영병이 민가로 잠입해서 민간인을 이제 인질로 삼은 요 과정인데요. 그 탈영범죄, 탈영범이 일단 제1범죄 성립되고 민가에 잠입해서 인질로 삼았다. 인질범죄가 또 2차로 성립되었죠. 그래서 그 헌병대의 부주의, 즉 탈영에 대한 부주의가 이 2차 범죄에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게 논의되던 사건인데 인정됩니다. 상당 인과관계 인정. 제1범죄가 없었다면 제2범죄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배상 책임자. 특히 그 줄된데 배상법 6조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공법 02 비용 부담자 책임, 형식적 비용 부담자 책임.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 불과하더라도 피해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청구권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 책임 조항. 자, 오른쪽 가시면 그 춘천시 신호기 사례, 고장난 신호기 사례, 행정법에서 많이 이제 사례로 다루죠. 여기서 관리가 이제 국가 경찰로 위임된 이제 신호기의 고장과 관련해서 실질적 부담자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관리 주체, 형식적 비용 부담자인 국가도 같이 배상 책임을 져라.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3. 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절충설, 걔네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4번도 이 논의와 연결되고요. 야, 칠판 한번 보시죠. 칠판. 네. 자, 요거는 대법원의 절충설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전부 다 이해됩니다. 학설이. 자, 그래서 대법원의 절충설. 고의 중과실의 경우와 경과실의 경우, 즉 과실의 경중을 가지고 범위를 나누고요. 적용력을 나눈 다음에 고의 중과실에 의한 이제 국가배상 사안에서는 자기책임설의 결론을 원용합니다. 자기책임설. 그 경과실에 의한 국가배상 사례에서는 대위책임설. 아, 죄송합니다. 요게 대위책임설이죠. 아, 행정법과 헷갈려가지고. 대위책임설. 여기가 자기책임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두 문자도 외우고 있으면서 제가 실수했네요. 자, 고대 경자, 고대 출신 경자씨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에서 이 용어 이해의 차이가 있죠. 근데 논리 전개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대위한다, 자기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차가 반대로 나와요. 행정법 학계와 헌법 학계가. 헌법만 지금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행정법 하실 때 용어가 어떻게 바뀌어서 소개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러면 공법 공통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상관없습니다. 뭐로 가도 의미만 통하면, 논리만 논리 구도만 갖춰주면은 상관없어요. 용어 이해되는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자, 그런 줄 알고 나중에 행정법을 접하시면 돼요. 자, 책임의 성질,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과 대외적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배상 책임, 주체. 그 내부적 책임, 대내적 이제 사후 정산 책임. 이제 구상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내부 구상은 어떻게 되는가? 구상이 가능한가?
자, 고위중과실. 고위중과실에 의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때 국가 책임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 봐요. 개인 책임. 국가가 악의적으로 국민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논리상. 이렇게 봐서 그냥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경과실. 얘는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상 있을 수 있는 이제 사소한 부주의. 이거는 국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제 개인 책임의 영역인 이제 고위중과에서 국가가 이제 대신 대위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대외적 배상 책임은 개인 책임의 속성상 공무원 개인이 지는 게 맞죠. 개인이 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때 국가가 나서 국가도 배상 책임을 대위해서 진다. 이 논리가 뭔가? 대위의 논리가 뭔가 하니까 피해자 보호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준다. 자, 개인 공무원 개인들은 이제 아무리 이제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국가보다는 재력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전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가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과실의 영역은 애초에 국가 지책임을 국가가 져야죠. 공무원 개인이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내적 이제 구상관계는 여기서는 구도부터 보시면 이제 요 경과실의 영역에서는 구상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영역에서는 구상관계 성립이죠. 원래 국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닌데 피해자를 위해서 대신 져줬고 주로 국민들은 피해 국민들은 이 공무원 개인보다는 국가에 대해서 많이 청구를 하겠죠. 예,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그럼 국가가 주로 이제 배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내부 구상, 정산을 받을 수 있는가? 있죠. 있다. 요 관계가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또 그대로 규정돼 있어요. 공무원의 경과실인 경우 빼고 고위중과실로 이제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결국은 대위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포괄적으로 대법원 판례인 절충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번에 돼 있고요.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절충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의미가 무엇인지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가죠. 29조 1항 단서의 의미. 29조 1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이제 공무원 자신의 책임할 때 이 책임이 대외적 책임을 얘기하는가, 대내적 구상 책임을 얘기하는가. 이제 견해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자, 이제 절충설로 이해를 해보죠.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절충설은 섞어서죠.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배상 책임까지 포함했다. 배상 책임 따옴표. 마지막 줄 앞에 배상 책임 따옴표. 그러나 그 뒤에 구체적인 책임 범위까지 규정은 안 했다. 책임 범위 따옴표. 이 말입니다. 집안 보세요. 요 칠판 안에 답이 있어요. 국가가 대외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공무원 개인이 대외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판례상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이죠? 여기 있죠? 있죠, 그죠? 판례 논리상에 있죠? 자,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만 있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까지도 공무원 개인이 질 수 있다고 보지만, 배상 책임까지 규정한 걸로 보지만,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가는 헌법이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로서 제시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판례 절충서를 그대로 대입해서 그 첫째 줄의 헌법 조문을 이제 이해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첫째 줄 그 조문의 그 책임 따옴표 하세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책임 따옴표 하시면 이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인지 구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인지 모호하잖아요. 헌법 자체로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배상 책임까지도 공무원이 질 수 있음을 넓게 규정했지만은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언제 공무원 개인이 대외적 배상을 지는가는 헌법이 정하지 않은 결과 그거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인이 대외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여기서 보이네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설만 취하게 되면 선택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위 책임서를 취하면 전 영역에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중서를 취하면 영역을 나눠서 과실의 경중을 나눠서 고의중 과실의 영역에서만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배상 청구의 절차는 넘어가시고요. 뭐 현행법과의 경과니까. 자, 그다음 로마字 4번. 배상 청구권의 제한, 헌법에 의한 제한. 여기 이제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첫 줄,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0 당시 배상법에 신설되었다가 대법원이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과도하다 해서 위헌 판단을 내리니까 72년 사공헌법에서 그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정과 동일한 내용을 헌법 조항에 넣어가지고 더 이상 다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악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법이지만 어쨌든 헌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론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준수해야 되는 거죠. 이 박 장군이 그 월남전입니다. 둘째 줄에 30 당시 월남전 당시예요. 그래서 월남전 당시에 많은 피해 군인들이 전상 군인들이 귀국을 하면서 각종 국가배상 청구를 해올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그 국가배상 청구를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법에다 뒀는데 대법원이 옳은 소리를 해버렸죠. 이런 거는 썩었다. 이런 썩은 제도 하면서 위헌 결정 내리니까 위헌 판단 내린 그 대법관들을 전부 이제 그 의원 면직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사법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연임을 안 시켜주고 다 잘라버리면서 의원 면직, 사직서를 내라. 니네가 원해서 잘라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보내버려요. 그래놓고는 이제 헌법에다 직접 담아서 이제 더더구나 못 다루게. 지금 현재 법리가 어떻게 돼요? 개별 헌법 규정은 위헌 심사할 수 없다는 법리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존재하는 마당에 위헌성 이런 거는 특별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1번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그 절차적인 대상성 파악하는 겁니다. 자, 헌재는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 대상성을 부인했다. 개별 헌법 조항은 위헌 심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 헌법으로 헌법을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 자, 근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가면 29조 2항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또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헌법이 아니죠. 요거는 대상성을 인정해요. 세 줄, 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이중배상 금지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조항이 헌법에 직접 근거하고 헌법 규정과 그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합헌 결정, 본안 판단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하면은 각하. 그리고 이제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면 본안 판단을 들어가되 헌법 조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합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2번 이중배상 금지의 요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일 것.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제 공익근무위원하고 줄대인데 경비교도대원이 좀 문제되는데 공익근무위원은 준비됐습니다. 법정 민간인입니다. 법에서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인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 군무원 등에 들지 않아요. 이중배상이 금지되지 않고요. 그다음 경비교도대원은 밑에 의제민간이라고 쓰세요. 의제민간인. 법에서 민간인으로 취급하도록 직접 규율한 건 아니지만 의제됩니다. 이유는 그 업무가 전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교도대원은 군인으로 간 사람, 군인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군대 갔는데 거기서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는 사람들이에요. 차출. 그래서 그 교도소 같은 데 막루에서 군복 입고 똑같은 총 들고 이렇게 경비 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경비교도대원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차출되는 결과 그 업무가 전투 업무가 아니라 민간 업무, 즉 교도 업무라는 민간 업무에 일반 행정 업무, 민간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자로 이제 업무가 전환됐기 때문에 의제 민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조항에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그라미 2번 들어가시면 전투경찰 순경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정치판단 사례죠. 전투경찰대 설치법 합헌 정치판단 사례에서 원래 시위 진압용이 아닌데 시위 진압용으로 운영되는 것도 괜찮다. 합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논리를 엄청나게 넓게 썼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투경찰 순경은 그 일반적인 이제 경찰 공무원 자체는 아니지만 정식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경찰 조직을 구성하는 자로서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제목에 경찰 공무원에 또 드는 걸로 봐요. 이거는 이제 정치 판단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가시면 이제 그 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구체화 과정에서 그 제목 보세요. 제목이 조문이거든요. 가제목.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구체화된 자가 향토 예비군대원을 우리 배상법이 구체화시켰어요. 이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시합니다.
향토 예비군대원. 앞쪽에 나오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과 유사 취급이 가능한 직군이다라고 하면서 합헌으로 봐요. 자, 그다음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을 것이 요건입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무관하면은 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줄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된 손해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아래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숙직하는 과정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된 장소에서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으실 것. 더 보상을 받을 법이 정하는 보상이 있으면은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중배상 금지는. 그래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째 줄.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때는 이중의 문제가 나오지 않죠. 이중 내지는 중복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조항에 적용이 없고 그 결과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효력에서 다음 페이지 하시면 헌재의 상대설과 대법원의 절대설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칠판 보죠. 요것도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나 합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이 자동차는 갑이라는 사인이 몰고요. 이 오토바이는 을이라는 군인이 몰고 뒤에 병이라는 군인이 탑승했죠. 그래가지고 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공동의 부주의입니다. 운전자들 간의 공동 부주의, 과실로 이제 공동불법 행위로 충돌했는데 이때 이제 이 군인이 날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는데 상해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배상을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리딩 케이스가 형성되는데, 자, 갑, 을, 병, 3자를 놓고요. 요 이제 지금 갑과 을하고 을이 지금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공동불법에 의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군인,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됐으니까 요 위에 이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가 또 하나의 이제 공동 가해자로서 사용자로서 이제 등극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주체 간의 이제 그 청구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타진해 보이는데요. 첫째, 피해자인 병은 국가에게 청구하는 게 제일 좋죠. 재력이 제일 빵빵하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배상 청구는 어렵다.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보상체제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국법에서 보상체제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려워요.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병은 자, 이렇게 을한테 추구하거나 아니면 갑한테 이렇게 배상을 추구하거나 이런 이제 방법이 남아있네요. 일단 을한테 추구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여기에요. 이 도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도표. 그래서 결국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는가? 여기서는 결론이 세모입니다. 정확하게 답 내려주고 학설에 따라서 세모. 그래서 대법원 판례인 절충설에 따라서 판단 내리면 되겠다. 절충설.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선택적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택적 청구. 고의중과실 사안이라면 할 수 있죠. 단순 경과실 사안이면 못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 이제 갑에게 청구하려면 이제 공동불법 행위의 어떤 법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과 을은 지금 연대 책임 당사자예요. 공동불법 행위의 민법상 효과가 어떻게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 행위 연대 책임을 지는데, 부진정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법리가 어떻게 돼요? 배상의 법리가 갑이나 을이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전부가 각자 전부의 배상 책임을 지죠. 각자 전부의 배상 책임. 그러니까 지금 병은 갑에 대해서나 을에 대해서나 다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민사니까요. 이거는 제한이 전혀 없어요. 민사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갑이 전부 배상 책임, 부진 연대법에 따라서 전부 배상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 전부 배상입니다. 그러면은 갑은
원래 부주의에 비해서 넘치는 걸 이제 배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나와요? 사후 구상 문제가 나와 있죠. 갑과 을 사이에. 근데 을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용자로서 또 구상관계에 또 들어오네요. 갑, 을, 병은 다 이제 공동불법행위잖아요. 그죠? 사용자 책임으로서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돼서 이 3당사가 다 공동불법행위 당사자니까 결국 갑은 이제 을에게 청구하는 거는 당연히 민사로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건 논외입니다. 지금 우리 논의에서 의미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갑은 재력이 빵빵한 국가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때 이제 구상 청구 가능하겠는가? 자, 이때 나오는 논의가 헌재의 상대설과 대법원의 절대설 논의죠. 상대설에 따르면 할 수 있는데 절대설에 따르면 못하죠. 그래서 아까 왼쪽에 있던 도표 결론은 이걸로 봤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서 맨 마지막 편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상대설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병이 국가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에 따라서 안 되지만 병이 갑에게 전부 배상을 받고 갑이 국가로부터 구상을 받아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갑 민간인의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외를 여는 것이 현재의 상대설입니다. 그런데 절대설은 아니다, 안 된다. 갑은 국가에게 구상 청구 못한다. 전부 배상했더라도 전부 배상을 떠나서 일단 못한다라고 일단 전제해요. 그 이유는 이중배상 금지 29조 2항의 취지관철을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병이 이쪽 루트로는 국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헌법상. 그런데 이제 헌법의 이념을 가지고 보세요. 근데 병이 우회적으로 갑으로부터 전부 돈을 받아내고 갑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분을 받아가면은 효과면에서 어때요? 병이 국가로부터 받아간 거하고 똑같은 효과 나와버리죠. 이 루트를 인정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갑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헌법 29조 2항의 이중배상금지 취지가 몰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갑이 이쪽 루트로도 추구할 수 없다. 병은 이쪽으로 추구 못하고 이쪽으로 추구 못한다.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이 보호가 필요하죠. 그죠? 민간인의 재력이 약한 개털, 민간인의 이제 그 종속되기 때문에 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법리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진정 연대 법리를 수정을 해서 단순 분할 채무 관계로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전부 청구를 해오더라도 부진정 연대의 일반적인 전부 배상을 할 필요 없고 자기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담분만 배상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로 구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논리보다 좀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 볼 수 없다. 다 타당해요. 다 타당해요. 헌재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 보호에는 충실하지만은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의 취지가 조금 퇴색되거든요.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의 이념에 아주 적극적이고 취지를 잘 살리지만 민간인 보호가 좀 우회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무리가 좀 따르고요. 자, 첫 번째 판례, 헌재 판례는 읽어보시면 아주 쉽고요. 대법원 판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효력. 자, 줄된데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 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 비율에 따른 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민간인 보호가 미약해지니까 자, 줄된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 연대 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해서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 관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뭐죠? 왼쪽에 쓰죠. 부담분 분할 채무. 부담분 분할 채무로 법리를 전환시켰어요. 부담분 분할 채무로 전환. 그래서 이제는 연대 채무 관계가 아니다. 분할 채무 관계다. 그래서 너는 딱 그거 네 것만 갚으면 끝이니까 넘치게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호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어쨌든 민간인 보호는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판례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 자, 여기서 제도보다는 판례를 몇 개 이제 이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의 의의 첫 줄 보죠. 이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첫째 줄 다시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까지 확대. 밑에 이제 헌정사 개정 경과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피고인 보상만 두고 있다가 피의자로 확대되어 있고요. 지금은 다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구금되었던 자가 구금을 요건으로 해요. 구금을 요건으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의 제목 옆에 이렇게 쓰세요. 억울한 구금의 보상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구금을 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으면은 또 보상 대상이 안 되도록 소극적 사유들이 설정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에서 맨 마지막 줄, 법인은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없죠. 구금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자연적으로 상정되지 않으니까. 성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법 행위냐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성질의 논의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본다면 손해배상으로 보겠지만 불법 행위 책임은 아니다. 뭐 국가가 이제 형사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피해는 나올 수 있는데 전제되어 있는데 다만 보살피는 것이다. 이래 본다면 이제 손실보상으로 갈 테고, 그죠? 자, 그다음 3번 보상청구의 내용은 피고인 보상 먼저 보고요. 피의자 보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적극적 요건, 구금을 전제로 한다는 거 줄로 보시면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자는 형사보상을 그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금이 전제되어 있다. 그 다음 B, 무죄 재판을 받을 거 됐는데 이때 무죄 재판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무죄 재판은 당해 절차에 의한 무죄 재판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 즉 특별 절차에 의한 무죄 재판의 경우도 포함하고요. 또한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 줄된 부분 왼쪽에 써보죠. 실질적 무죄 재판이라고 쓰세요. 실질적 무죄 재판.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는 공소기각 등 이제 형식 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 만약에 본안에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떨어져서 산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피고인 보상 이런 것들은 법원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법원 합의부에서 이제 보상을 결정하는데 합의부가 면밀히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무죄 사안인가를 판단해서 돈 줄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요. 왜? 억울한 구금의 보상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나 소극적 요건 내려가시면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다 억울하지 않은 경우들이 예정돼 있어요. 억울하지 않은 경우들. 자, 형사 미성년 심실상실로 무죄 재판을 받았다. 형사 미성년 심실상실 그 위에 써볼까요? 책임 무능력 사유죠. 형법상 책임 무능력.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었다. 불법까지는 성립이 되네요. 구속요건의 당성이나 위법성까지 불법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경우죠. 그 다음 2번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 등으로 구금됐다. 그죠? 억울하지 않죠. 3.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의 경우에 일부 무죄 받았지만 또 그 경합됐던 범죄 중에 일부는 또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완전히 억울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상정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은 완전히 억울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절차 넘어가시고요. 자, 오늘 가서 이제 판례 보겠는데요. 자, 판례 안에 구법조항이 있는데 그 구법조항이 사건 개요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오늘 조금 더 하죠. 자,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내에 하도록 한 구법조항이 위헌인가? 위헌 나서 지금 법 개정돼 있어요. 자, 구법조항이 외워져야 됩니다. 외운다기보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 대상이고 현행법이 어떻게 개정됐는가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건 법령 문제로 안 나옵니다. 자,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확정된 때 밑줄 그으세요. 사건 개요에 확정된 때.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줄 그으세요. 1년 이내. 1년 이내 너무 짧아요. 밑에 극단기라고 써보죠. 극단기. 너무 짧다. 그 다음에 확정된 때 밑에는 당사자 인식 기준, 즉 안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기산점이 없고 거기다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이것 때문에 위헌이 나오는데요. 자, 내려갑니다. 줄는데 형사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척기관이 실제 확정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하게 돼 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재심 재판 같은 것들을 듭니다.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겠는가? 형사사건에서는 웬만하면 그 선고 당일에 피고인을 불러서 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예 써놓으세요. 오른쪽 여백에.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죄 판결 사실을 피고인 당사가 모르는 경우, 재심 재판 같은 경우들은. 재심 재판의 경우는 그 재심 재판 청구권자가 본인에게 한정돼 있지 않죠. 본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등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본인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 자신의 인식 기준, 본인의 인식 기준을 기산점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태반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위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년이라는 기한도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형사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국법이 또 위헌인가. 지금은 이제 위헌 나서 보상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전부 다 이제 불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허용하고요. 보상 결정에 대해서만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왜 불허하느냐? 돈을 주겠다는 결정을 이제 보상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결정은 이제 불복을 허용하는데 돈을 주겠다는 거는 이제 왜 불복을 불허하는가? 입법 취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입법 취지는 오판으로 시정되는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절차 비용을 감소하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봤어요. 오판 시정의 범위 협소. 아주 협소한 바. 절차 비용의 감소라는 가치를 존중한 거예요. 우선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행 보상법 체제 때문에 그런데요. 보상법 가면 그 보상의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뭐 이상의 또 그러면 상한도 있고 하한도 있고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그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법관이 재량급 합의부가 재량급 판단을 하더라도 그 재량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재량의 폭이 좁다는 말은 결국 오판으로 시정되는 범위도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큼 더 받으려고 이 돈 많이 드는 절차를 또 운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절차 비용을 감소해야 된다. 이 가치가 더 이제 증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는 어차피 돈을 근간을 준다고 했다면은 그 쥐꼬리만큼 5천 하는 거는 따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는 오판은 무조건적 이런 표현은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제한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판은 시정의 대상이다. 이런 법리에서 불복을 허용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받을 만큼이 있다면 그거는 오판으로서 받아가야지. 쥐꼬리든 얼마든 간에. 다만 돈 만 원이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이라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 자, 출연대 가시면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즉 오판은 시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가시면 뭐 정당한 보상 이런 거 나오는데 보상금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현행법상의 형사보상금 상한제가 위헌인가? 억울한 만큼 다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억울한 만큼 중에서도 상한을 두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구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뭐 재원의 유지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공익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배상과 동일할 필요도 없고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니까 국가배상과 동일하지 않다. 자, 이게 우리 현재가 본다면 이제 손해배상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또 여지가 보이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23조 사망의 공용침해의 보상과도 다르고. 그 다음 2번 형사 피의자의 보상은 피고인 보상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요건만 조금 차이 날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구금을 요건으로 하고 완전히 억울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자, 오른쪽 가셔서 3번만 보죠. 자, 예전에 이제 형사보상법이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바뀌었죠. 그 명칭이 이제 바뀌면서 추가된 게 명예회복의 관점이죠. 명예회복. 그래서 3번에 이제 명예회복란이 이제 기존 교과서에 비해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억울한 구금을 통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만으로 전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나온 거죠. 제목 옆에 쓰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치 않죠?
아무리 뭐 금전으로 보상을 했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부분, 사회적 낙인이죠. 사회적 낙인 방지책이다. 제목 옆에 쓰시고.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게 구금됐더라도 저 사람이 구금된 적이 있었대.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은 에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러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지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제도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 본문으로 가볼까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이제 1년간 게재하는데요. 그 맨 마지막 줄에 1년간 게재한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1년간 무죄재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재하게 해놨어요. 자, 그다음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네, 내일 하죠. 자, 뭐 월요일인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오늘이 어린이날인가요? 예, 어린이날이라 예, 그 정도 확인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고, 지금 오늘 첨삭 답안은 이제 최대한 뭐 무리 없이 빨리 나오도록 예, 독촉을 해놓을 테니까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예, 빠르면 내일이고 좀 늦어도 이제 모레 정도에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안 나오게 되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